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 축구대표팀 정말 잘 싸웠습니다. 사실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보여준 신뢰, 그리고 그간의 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들의 성장 과정 우리 모두 다 지켜봤잖아요. 매 경기마다 객관적인 전력 열세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 안겨줬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에서 패하면서 8강 진출은 좌절됐지만요.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력과 투지에 진심으로 박수 보내면서 앞으로 한국 축구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축구대표팀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비록 졌지만 그동안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퀴즈로 오늘 아침 1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 축구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정교하다. 패스 연결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벤투 감독의 지난 4년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후방에서 롱 패스하면서 머리로 갖다 대는 이른바 뻥축구 대신에 수비진에서부터 정확한 패스로 전진하는 바로 이 축구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요. 건축물 같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축구 용어로서의 이것은 공을 가지고 팀 동료에게 연결해서 적진으로 나아가 공격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할리우드 액션, 2번 build up. 이것은 마치 집을 짓듯이 수비부터 공격까지 패스로 이어가서 상대 진영을 파고드는 것을 뜻하는 축구 용어인데요. 자, 1번 할리우드 액션, 2번 build up. 자, 정답과 함께 우리 축구대표팀과 브라질전 관련해서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잘 싸운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문자, 관전 소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1분,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2022)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의 16강전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참 이제 우리 선수들 참 고생 많았는데요. 예. 오늘 경기 골 득실을 중심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경기 이 월드컵 16강전 에서 우리가 이 브라질에 1대4로 좀 패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골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전반 6분 만에 첫 골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토너먼트에서는 뭐 1대0이든 2대0이든 3대0으로 지든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만회를 해야 되죠.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에 나서다 보니까 이 공격하다가 공을 빼앗기고 브라질의 날카로운 역습에 추가로 계속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도 이 카타르 월드컵 여정을 16강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먹었죠? 예, 전반에만 4골을 내줬죠. 네. 초반 경기 시작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 빌드업이 통하면서 좀 대등하게 가나 오늘 경기 잘 풀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첫 골이 전반 7분 만에 나왔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죠.
예,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을 뚫렸는데 우리 수비가 왼쪽에 몰린 사이에 오른쪽에 있던 이 브라질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촉구를 내줬거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원래 준비했던 전술이 일단은 수비 안정이고 그 후에 역습인데 한 골을 내주고 난 뒤에 우리가 공격에 나서면서부터 골을 연속으로 오히려 내주기 시작했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질의 이 히샬리송 선수의 골이었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과 이제 브라질이 역시 우리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골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패스 하나로 우리 수비수들을 완벽하게 따돌렸거든요. 네. 주고 침투하고 다시 받고 다시 슛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선수들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패한 결과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역시 브라질이 잘해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한편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골을 이제 페널티킥을 내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페널티킥 판정과 관련해서 심지어 뭐 영국 BBC 이 중계진도 이게 왜 페널티킥인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페널티킥과 관련해서는 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골차로 패했다거나 아니면은 대등하게 뭐 후반전까지 가다가 그 페널티킥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확 꺾였다거나 그런 경기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논란이 되거나 다시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페널티킥 여부 자체가 그렇게 오늘 승부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이 완패다 페널티킥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실력에서 우리가 완패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경기였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좀 아쉬운 경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우리 백승호 선수 76분, 후반 76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건 아주 통쾌한 골이었죠. 네. 그 골 들어가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럴 만한 정도로 아주 통쾌한 골이었는데요. 아마 그 0대4로 뒤지고 난 뒤에 우리 선수들이 라커룸에 전반 끝나고 들어갔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봅니다. 뭐 승부를 뒤집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대로 물러서지는 말자. 끝까지 한번 해보고 한국 축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 뭐 자랑스럽게도 후반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고요. 그리고 후반에 교체 투입된 이 백승호 선수, 그 세트피스 프리킥에서 튕겨져 나온 골을 마음 먹고 때렸는데 통쾌한 골이었었죠. 아마 그 히샬리송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기록했던 시저스 킥과 함께 예. 아마 이번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뭐 가장 아름다운 골 탑5나 탑10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골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백승호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또 이끌어야 되는 선수잖아요. 굉장히 예.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늘 그 후반에 이 손준호 선수, 홍철 선수, 네.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교체 투입됐거든요. 뭐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는 아마 2022년 뛰었고요. 이번 월드컵의 경험이 다음 월드컵에 분명히 중요한 그 자산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아마 뭐 벤투 감독도 오늘 백승호 선수 교체 투입한 게 네. 경험 쌓게 해준다는 배려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백승호, 이강인 이 선수들은 뭐 다음 월드컵에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네, 12년 만에 대한민국이 원정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벤투호 결산을 한번 해볼까요? 4년 동안의 그 벤투호의 어떤 게 결산은 네. 한 단어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 벤투 감독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빌드업은 월드컵 개막 전까지 모두들 불안한 시선이었습니다. 맞아요. 과연 월드컵 본선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수비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네. 너무 불안하다. 특히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주전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네네. 불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 왜 안 뽑냐? 왜 안 활용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빌드업, 조별리그에서 충분히 통했고요. 맞습니다. 수비, 끈질긴 수비 보여줬고요. 이강인 선수도 뭐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외면한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 기능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벤투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뭐 뒤늦게 다 증명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벤투 감독에 대한 재평가라고 보는데 벤투 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팀 감독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를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네.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뽑은 이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시행착오나 비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의 감독이 한 사람의 색깔로 4년이란 기회를 주는 것도 이것도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면도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지도진에 대한 믿음이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제 토너먼트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또 큰 빅 매치들이 남아 있는데 이번 월드컵 남은 경기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 8강에 올라가는 팀이 나왔고요. 이제 8강서부터는 네. 정말 대단한 팀들 간의 경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 대한 그 응원을 떠나서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보고 즐기고 감탄할 수 있고, 네. 야, 이게 월드 클래스 축구다라고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때문에 8강전서부터는 조금 이제 승부에 대한 마음보다도 그 스타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라질 정도의 그 4강권 팀들 우승 후보 팀들의 경기를 즐기면서 보는 게 훨씬 더 그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최동호 평론가가 보기에는 누가 우승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브라질을 브라질. 예상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운이 없었던 게 네.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접전을 벌였죠. 맞아요. 1대1 연장전까지 갔다가 무승부였고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 1대4로 패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8강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브라질이 아니고 한 8강권 팀을 우리가 맞아요. 16강에서 네. 만났다고 한다면은 좀 더 8강에 더 가까이 맞습니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텐데 네. 그게 좀 운이 없었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우리의 월드컵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공석이었던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심의위원장으로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장태평 전 장관이 선임이 되어서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1949년 전남 무안 출생이고요. 경기고, 서울대, 오리건대 등을 졸업을 했고 1977년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을 입문했습니다. 농수산부 그리고 재정경제부, 국가청렴위원회 등으로 농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을 거쳤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6개월여 만에 새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농업계에서는 그간 걱정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특위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농특위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로 했고 농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이것과 또 통폐합까지 이루어지면서 현재로서는 업무 영역을 넓히게 된 상황입니다. 네.
취임식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강조가 됐습니까? 일단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취임사의 골자인데요. 강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단단하게 조직화되고 또 규모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금융이나 조세 제도를 개선을 하고 정부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가능하다면 생산자가 유통과 가공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좀 강조가 됐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도 강조가 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하고 또 전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이런 역할도 농특위의 책무다 이런 입장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농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신임위원장 선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에 6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간 우려를 전하면서 반가운 마음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까지 뒤섞여 나왔는데요. 특히 단체별로 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됐습니다. 우선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인선이 늦어진 점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에 대해서 신임위원장이 농정에 국한되지 않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부처의 협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장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 농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농업인의 권익 정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서 제시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단체별로 성격이 좀 달랐다고 했는데요. 다른 단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일단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에서는 신임 장태평 위원장의 선임에 대해서 농특위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데 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요. 이전 농특위가 농특위 내 축산 소분과와 축산농가와의 불통이 있었다면서 농축산인의 권익을 위한 농특위로 환골탈퇴해달라 이런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연합회에서도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 농업인 소득 안정보다는 물가만을 중요시하면서 농업인 삶을 위협하는 이런 정책들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주문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가량 증가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올 들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8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제 수출액이 8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이제 11월까지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니까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또 악화를 치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일본의 기록적인 엔저도 있었고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그리고 소비 위축이 있으면서 이렇게 주요 수출 시장 여건이 상당히 악화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개최해 온 K푸드 페어라는 이제 홍보 행사하고 또 한류 드라마와 연계한 홍보 이런 것들 통해서 한류에 기반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배가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었고 쌀 가공품도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가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배하고 유자 등과 같은 신선 농산물, 라면, 쌀 가공품 등의 다양한 가공품도 수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배가 11월 기준으로 6,060만 달러가 수출이 되면서 전년 대비 대비해 3.8%, 그리고 유자도 4,890만 달러로 5.3% 수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국가별로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7.9%, 베트남에서는 80.9%나 수출액이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쌀 가공품도 미국으로 7,770만 달러치 정도가 수출이 되면서 28.1% 증가했고요. 유럽과 영국도 930만 달러로 10분의 8%가 신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남은 기간에도 잘 간무를 해서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9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다며 농식품부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이 되는데요. 전남 나주와 영암의 경우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발생 농장 500m 내 가금 전축종 및 오리에서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500m 이내에 500m에서 2km 이내까지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방안까지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특별 방역 강화 조치 어떠한 내용입니까? 일단 영암호하고 영산간 등과 같은 철새 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의 진입노동을 집중 소독을 하고요. 20일까지 이어지는 일제 집중 소독 기간 중에는 시군 관계관이 가금 농가 소독 실태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와 영암 지역의 유경오리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해서는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를 더 하고요. 네. 또 육개나 유경오리 같은 그 경우에는 사육 기간 좀 당겨서 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됐습니다. 또 한편과 무안군 소재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고위험 지역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증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가축 전염병 통합 신고 전화번호 1588-9060, 4060으로 연락을 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풍력발전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과 일괄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수산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29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특허 소위 회의에서 이게 민주당이 풍발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명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과 연계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고요. 풍발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인데 이 대규모로 해상풍력시설에 들어서게 되면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서 이 어업인들이 몇 년째 풍발법 이제 입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자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 수산업계 쪽에 대책 논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수산업계의 의견을 모아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곳이 수협해상풍력대책위원회라는 곳인데요. 네.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풍발법이 기본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어업인들의 입장이 반영된 풍력 발전에 특화된 대처 법률을 수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풍황 개척기가 세워져 있는 곳이나 아니면 발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지정해 놓은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게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숙고하면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져서 시행에 들어가면은 이제 폐기하기라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은 개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예. 잘 안 들으셨나요? 아니 효과음이 나와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네. 이 축구 얘기 좀 해볼게요. 브라질전. 네네. 우리 선수들 잘했네요. 그죠? 네. 세계 랭킹 1위의 벽이 조금 높았습니다. 네. 우리 축구 국가 대표팀은 그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나 1대4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7분 만에 실점이 나왔는데요. 하피냐 선수의 땅볼 크로스가 홀로 있더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비니시우스 선수가 침착하게 한국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이후 전반 12분 정우영 선수가 공을 걷어내려다 히샬리송 선수의 발을 잡고 이것이 페널티킥 선언으로 이어지며 이 네이마르 선수에 의해 0대2로 점수가 벌어졌고요. 이후 전반 29분 히샬리송 선수 그리고 전반 36분 루카프 파케타 선수의 골로 0대4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고 후반에 대대적인 역습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1분 이 프리킥 상황에서 브라질 수비가 걷어낸 공을 백승호 선수가 멋진 왼발 중거리 슛으로 브라질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만회 골을 터뜨린 이후 우리 대표팀은 추가골을 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이 추가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경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16강에서 월드컵 도전은 끝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 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년 만에 16강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었습니다. 박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같은 이제 아시아 진출 16강 진출국 일본.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졌네요. 네, 앞서 오늘 0시부터 열렸던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에서 일본은 전반 43분 마에다 선수의 선취골로 앞서갔습니다만 후반 10분 이반 페리시치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전후반 90분을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요. 일본에서 세 선수가 이 승부차기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승부차기 3대1로 크로아티아가 8강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로써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16강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뉴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화물연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그 야권에서는 이 국민을 핵폭탄에 비유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조 파업에 나서는 민주노총을 두고는 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색깔론이 나왔는데요. 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 북한 조선직업 총동맹이 보낸 메시지가 있다라면서 이 조선노동당 이중대라고 주장했고요. 이 권성동 의원은 경기동부 잔당이 민주노총을 장악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제2의 이석기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그러면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네, 이 건설노조 이 부울경 본부가 어제부터 이미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민주노총도 오늘 의왕과 인천 등 전국 15곳에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ILO의 핵심 협약 3개가 국회 비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는데 이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이 처벌을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한 만큼 ILO 협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 협약에 이 전쟁, 화재, 전염병 같은 재해나 이 주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서 강제되는 노동은 예외라고 나와 있다며 지금이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그 ILO 이행 감독 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회사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청구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군요. 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로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임재 총경 측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참사 전 이 서울청의 인파 관리에 필요한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까지 급박한 상황을 몰랐다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역시 동일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무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라는 이 특수본의 논리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인파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역 실무자를 추가로 입건했다고요? 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너무 많은 승객들이 내리자 이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이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이태원역을 관할하는 동묘 영업사업소장에게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가 정작 이태원 역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에서 지시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이 동묘 영업사업소장을 입건을 했습니다. 이 특수본은 동묘 사업소장이 할로윈을 앞두고 특별 수송계획을 마련해서 결재까지 했던 관리감독권자인데 그날 이태원역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켜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수본은 추가 입건 대상에 용산 보건소장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서 이 공문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포사격 도발에 나섰나요?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쯤부터 이 동해와 서해에서 13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이 동해에서는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 서해에서는 황해남도 장산 곳에서 쐈는데요. 이 방사포로 추정이 되는데 이 포탄이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 북한군은 포사격 이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서 남측군이 먼저 오늘 오전 강원도 철원에서 포탄을 쐈기 때문에 이 대응 경고 목적으로 해상 실탄 포사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도발적인 행동에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북한이 언급한 우리 측의 포사격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어제부터 이 철원에서 시작한 이 사격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9.19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려는 북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대응 사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상계동의 아파트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 9시쯤 이 서울 상계동의 한 도로에서 이 주변 가정과 이 사무실 등의 온수를 공급하는 열 수송관이 파열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차도 한가운데서 하얀 수증기가 분수처럼 솟구치기도 했는데요. 27년 전 설치된 낡은 배관이 갑작스런 한파로 늘어난 열 공급량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주변 12개 단지 아파트 18,6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최소 9시간 이상 중단이 됐습니다. 이 정확한 누수 지점을 약 3시간 만에 확인을 하면서 이 복구 작업이 더 늦어졌는데요. 각 가정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도 비상이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열 수송관 파열 사고 10건 중 7건이 이런 노후 배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전국의 열 수송관이 4,720여 킬로에 이르는데 이 중에 20년을 넘은 배관이 3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점검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네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이 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 차기 당대표 관련해서 이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라며 이 차기 당권 주자 중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기 때문에 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당권 주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구축 관계 구축에 합의를 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푹 주석은 이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과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이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라고 평가했고, 이 푹 주석은 이 베트남은 대외 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청와대 영빈관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앞서 새로 영빈관을 신축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만 비판이 이어지자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측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 그리고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 23,160명이었는데요. 이 전날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458명으로 전날보다 조금 줄었고 사망자는 4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대전의 이장호 시장에 이어 충남의 김태흠 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출신의 광역단체장인데요. 이장호 시장은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풀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대전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라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드컵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2번 빌드업이었습니다. 중계방송 보면서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격을 만들어가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 빌드업. 빌드업을 제대로 활용하면 볼 점유율을 상대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자신들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819번님 정답 2번 빌드업. 8강 한일전 기대했는데 무산돼서 아쉽네요. 일본도 잘 싸웠고 우리나라도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너무나 잘 싸웠습니다. 16강에 든 것으로도 태극전사들 최고로 멋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753번님 2번 빌드업. 우리 선수들 세계 1위 상대로 정말 눈물겨운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북돋아줘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65번님 정답 2번 빌드업. 경기 보고 출근 중입니다. 정말 투혼을 보여준 태국 전사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준 자랑스러운 선수들 정말 최고입니다. 답답한 정치권 뉴스 속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브라질 우승해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브라질 우승하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 1065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2819번님과 175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경기는 끝났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다는 말 정말 아껴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